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 속에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당연하고 쉬워 보이기만 한 행복이 저에겐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근 40년이라는 도둑이라도 맞은 듯 어느새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니 지나온 시간이 다사다난한 만큼 요즘은 많은 생각과 또 그에 따른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나이를 가늠해 인생을 시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60대 사람들은 인생 시계에서 저녁 6시쯤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환한 대낮의 시간이 지나 쓸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쁜 거 다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역시 6시를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에 편안한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저의 마음가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시간의 풍파에 이젠 젊지 않은 얼굴과 몸이지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서툴지만 제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지금의 이 행복이 있기까지 제가 참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지금의 기적과도 같은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어렵사리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부디 제 글이 무사히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도 않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이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 단 한순간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늘 일만 하셨지만 많은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그러니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학교도 육성회비가 없어 못 가는 신세였는데요.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저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육성회비 때문에 혼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17에 집을 나왔고 공장에 취직해 무작정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나 결혼식도 생략한 채 살림을 차렸어요. 그때는 돈도 없지만 외롭기도 해서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홀랑 마음이 가던 미숙한 어른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1년을 동거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 뒤 3년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순한 아들을 낳았는데,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반지하이긴 했어도 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전세에 살고 있었고,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 공용으로 써야 했는데, 그나마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것에 큰 위안을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이도 태어났으니 조금만 더 노력해 반지하를 탈출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엄마는 강하다고 돈만 벌 수 있다면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그릇을 팔고 계셨어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국민학교인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일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시아버님의 외도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보란듯이 2년 뒤에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무슨 박복한 인생이신지 한 번 더 같은 이혼을 하셨고, 내내 혼자 계시다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 마지막 동반자라며 재혼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밖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남편 역시 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재혼한 남편의 아이들과 살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하여간 그런 사연이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는데, 아들애를 낳고 아쉬운 건 저희 쪽이었으니 낮에는 시어머니에게 종종 아이를 부탁했죠. 사실 그렇게라도 당신 아들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제가 아이를 봐달라 부탁을 드리면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아이를 가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이 지났을 무렵에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온다고 열심히 사니
저희 집에도 좋은 시절이 오더군요. 저희가 글쎄 18평 빌라를 대출을 받아야 하긴 했지만 사게 되었어요. 지하도 아니고 무려 2층이었는데 방이 3개, 화장실도 안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 집에 이사가는 날 얼마나 좋았는지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또 정리하고 치우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던 남녀가 자기 집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게요. 그때가 저희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올 줄은 저도 남편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모처럼 어린이날이라 아들애가 놀이하던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고 남편과 저는 그날만큼은 아들애를 위해 돈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날이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넓은 놀이동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참 놀다가 오후가 되니 사람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들애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간식이라도 사오겠다며 남편한테 아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왔을 때는 남편은 졸고 있었고 아들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창민이는? 창민이 어디 있는데? 창민이? 창민이 여기 있지. 어라, 얘가 어딜 갔나? 자기 애도 안 보고 뭐 했어? 아무리 졸려도 어린애를 두고 졸면 어떡해? 미안, 나도 모르게 깜빡. 근데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아마 엄마 찾으러 갔나 본데? 몰라, 이러다 애 못 찾으면 어떡해?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래. 자기는 여기서 창민이 찾고 있어. 나는 방송 좀 해달라고 할게. 지금쯤 지도 무서워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헐레벌떡 어딘 줄도 모르면서 미아 방송을 부탁하러 갔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됐을까? 저희 아들 이름이 호명되면서 미아 방송이 들렸는데 아무리 방송을 하고 그 놀이동산을 뒤지고 다녀도 저희 아들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은 금세 해가 넘어가 저녁이 되어 아이를 찾는 게 더 힘들었는데 저와 남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한테는 당연히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놀이동산을 직원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구두를 신고 가서 발이 피가 나고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몰랐고 그저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 엄마 하며 울고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도 저희 아들은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나 거짓말 같던지 올 때는 셋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둘이라니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공장도 가지 않았고 매일 아이를 찾겠다며 경찰서를 다니고 전단지를 붙이며 돌아다녔는데 아이 팔에는 미아 방지 팔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유괴라도 당한 거 아니냐며 제 속을 후벼 팠는데 그렇게 아들을 찾겠다며 보낸 시간이 40년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이 지옥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 처참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이를 잘 보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들면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미움은 결국 남편과 더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이를 찾기 전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지옥을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꾸역꾸역 밥도 먹고 잠도 쿨쿨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왜 그리 죽이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지 제 입에서는 늘 날카로운 말들만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니?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잃어버리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간밤에는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괴로워.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건 해야 애를 찾지. 너만 부모야? 나도 지금 똑같이 힘들고 죄책감에 몸서리치고 있다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괴롭다고? 정말 그래? 아니지.
자기는 그래야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기는 나보다 더 괴로워야 해. 매일 그날을 기억하고 후회해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이지. 지금 우리 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자기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랑 남편은 거의 매일 저렇게 서로 핥히고 원망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골든타임이 지나 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고 할 수 있는 건 울리지도 않는 전화를 붙잡고 우는 일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쓰러져 구급차에도 실려가고 이러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며 병원에서는 겁을 주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목숨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싫어 죽겠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살기로 했어요. 얘야, 네가 이러면 네 아들은 누가 찾니? 엄마가 버티고 있어야 애를 찾아도 돌아올 것이 있지. 내가 내 아들만 생각하면 널 볼 면목도 없고 당장이라도 내 아들 데려다 후드려 패고 싶지만 그런다고 내 손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염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얘야, 살아라. 그냥 살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며 제 앞에서 훌쩍훌쩍 하시는데 왜 그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던지 저는 제 아들을 찾기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 남편이 먼저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어디서 뻔뻔하게 이딴 소리를 내밀어. 이혼? 이혼을 해달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나도 힘들어서 그래. 이러다가는 너랑 나랑 둘 다 죽어. 평생 너는 나를 원망하고 살 거잖아. 나도 미안한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아?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사람답게 살겠다고? 그래,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 근데 나도 이제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헤어지자.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발 헤어지자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인간은 더더욱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 생각해 그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쫓아와 남편 등짝을 때리며 네가 사람이냐고 난리를 치셨는데 제가 말렸네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고 저랑 있는 게 싫다는 사람을 더는 억지로 붙들고 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다 있고 어디 한번 바라는 대로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는데요. 그 후 저는 계속해서 아들아이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전단지도 새로 만들고 이혼한 뒤 혼자 몸이 되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5년, 10년, 또 15년이 넘어가면서 희망의 불씨는 사라져만 갔어요. 그리고 아울러 가진 돈도 모두 바닥이 나서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도 벌어야 했죠. 희망의 불씨는 사라져도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느새 제 얼굴에도 그늘이 많이 졌는지 선뜻 다가오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이 더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사회성을 잃었다고 할까요? 사람들과 언제 대화를 하면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숨은부터 쉬고 있지만 산 송장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애미인 제가 저한테 그런 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더디게 또 야속하게 흘러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제 아들아이도 성인이 되다 못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 산다는 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지서 같은 용지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고 되어 있는 공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또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얼마나 지독한 지옥에서 살고 있을까? 한때 저도 그런 몹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도 사람답게 살겠다고 했는데
나도 다 잊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안 되더군요. 그건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수많은 시간 부모인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을까. 그저 두렵고 무섭기만 했는데 바람이 있다면 평생 못 만나도 좋으니 그저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길 바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떠돌다 아들아이와 마지막으로 살던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저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 마트에 일자리를 구해 최대한 바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참 신기한 인연을 만났는데요. 글쎄 그 동네에 제 고향 친구가 살고 있더군요. 말로는 이사 온 지 10년도 넘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그 동네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사회성이라고는 사라져서 이젠 누굴 만나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던 저였는데 고향 친구는 예외였죠. 반갑고 또 신기하고 서로 들떠서 10대 시절로 돌아간 듯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 친구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도 연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다시 대화에 낄 수 없었는데요. 여자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는 뻔했죠.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전부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얘기도 끼지 못하니 그저 눈동자만 굴리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는데 결국 저도 친구들한테 제가 겪은 일과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고 피하기보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삽시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눈물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희한한 게 제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종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렸는데 못난 저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네요. 친구 딸이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삼쳐도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미 며느리를 받거나 그도 아니라면 아들한테 장가 언제 갈 거냐고 잔소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저에게 아들은 늘 5살 그대로였는데 딸의 결혼식을 앞둔 친구를 보니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자 청첩장을 준 친구가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윤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자식 시집 보낸다고 들떠 있었지?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축하할 일이지. 괜히 내가 분위기를 처지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나는 윤영이 너를 다시 만나 얼마나 좋은데. 사실 우리 딸이 나이가 많잖아. 저거 시집 못 보낼까 싶어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착한 사이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신이 났다.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축의금만 해도 될까? 괜히 내가 가서 주책이라도 떨까 봐서. 좋은 날인데. 윤영아, 너 정말 안 갈 거야? 그럼 현숙이가 너무 서운하지. 우리도 서운하고. 우리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주고 오자. 현숙이네 사이가 그렇게 잘생겼단다. 능력도 좋고. 야, 너는 눈치도 없이 그런 소리 왜 해? 내가 뭐. 오히려 이런 건 자꾸 눈치 보고 피하면 더 이상해. 윤영아, 우리 같이 가자. 현숙이가 그러는데 사위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가족이 없다네. 그래서 하격도 별로 없는 모양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축하해주자. 저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살짝 이상했어요. 가족이 없다니. 딸을 시집 보내는 친구 현숙이가 의식이 되었는데 현숙이는 그저 얇은 미소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자세한 건 안 물었어. 우리 애가 하도 지랄을 해서. 그런데 우리 사이 보고 있으면 그냥 선해서 좋아. 부모 없이 컸다고 하는데도 그늘 하나 없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데 아, 내가 아들을 못 낳은 이유가 이런 아들을 맞이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니까. 솔직히 그런 사연이 있어서 결혼식은 작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위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일생에 한 번인데 우리 딸은 축하받아야 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그냥 우리 사이가 마음 다칠까 그 걱정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랑 남편은 혼주자리도 없애버리기로 했고 둘이 동시 입장하기로 했어. 우리 남편이 눈치 없이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손도 못 잡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나는 내 사위 손잡고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결혼식이 어딨냐고 한바탕 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우리 사위 하객 쪽에 자리 채워주면 좋겠다고. 저는 현숙이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현숙이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그러워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아들을 잃어버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해 부모가 없다는 현숙이의 사위 편에 서주고 싶다는 분에 넘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현숙이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정을 알아서인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현숙이의 사위에게 마음이 쓰였는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그리고 혼주가 된 현숙이는 우리 사위야 인사해, 잘생겼지? 라며 사위를 저와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는데요. 정말 인상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나이도 제법 있다고 했는데 얼굴이 동안이라 그런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누구보다 예쁜 선남선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촉촉한 눈을 하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신랑 엄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주책을 떨고 있었죠. 나중에 식이 끝나고 인사를 놓은 신랑 신부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현숙이의 사위에게 축하한다며 악수를 나눈 그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현숙이의 사위 손목 안쪽에 익숙한 반점이 있었어요. 그 반점은 제 아들한테도 있는 거였는데 모양이 꼭 초승달 모양이어서 유독 제가 귀여워하던 반점이었어요. 그래서 커서도 이 반점만큼은 제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점이 현숙이 사위 손 안쪽 같은 위치에 선명하게 있었죠. 이 반점은 이게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손목 안쪽이라 잘 안 보여서 없앨 생각은 못했는데 이상한가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혹시 그게... 저는 차마 그 남자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모 이야기를 선뜻 물어보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제 아들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만에 하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대답을 듣게 된다면 기꺼이 결혼식에 초대해준 현숙이의 얼굴을 더는 볼 자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말았죠. 그런데 현숙이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니 자기한테만 말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현숙이에게만 살며시 내 아들 손목 안쪽에도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현숙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래? 그럼 당장 확인해 봐야지 뭘 망설여? 라고 설레발을 쳤는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나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뒤로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어요. 어떤 날은 현숙이의 사위가 영락없이 제 아들 같았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붙잡고 물어볼까 별의별 생각을 혼자 했더랬죠. 그러다 현숙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도 저지만 현숙이 역시 너무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며 자기 사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근데 확실한 건 부모님이 미국에 살았다고 했는데 참 별난 사람들이지. 애를 한국 고아원에 맡겼다고 하네. 그게 우리 사위가 15살인가 됐을 때라고 하는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아 그래? 역시 내 아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설레발을 쳤네. 미안하다. 네가 뭐가 미안해. 나라도 당장 확인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우리 사위가 이런 말도 했는데 유독 기억이 나는 어렸을 때가 있대. 너무 어려서 몇 살이었는지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이랑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대. 그때 엄마가 먹을 걸 사온다고 자리를 떠났는데 아빠가 졸고 있어서 엄마를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 그 기억만큼은 아주 선명하다고 했는데 전에 아들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리고 내가 간식 사온다고 자리를 뜨고 우리 남편이 졸다가 애가 없어진 것도 맞긴 한데 부모가 있었다고 하니 그러게
뭐 우리가 애 키울 때는 놀이동산 같은 데서 애 종종 잃어버렸다가 찾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윤영아, 밑자의 본전인데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실례잖아. 몰래 하면 되지. 내가 우리 사위 머리카락이라도 한 움큼 뽑든. 아, 칫솔 쓰라고 하고 그거 챙겨서 하면 되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그렇던데. 너도 참. 하자. 아니면 말고 괜히 미련 남잖아. 그럼 나야 고마운데 괜찮겠어? 윤영아, 나는 말이야, 만에 하나 네가 우리 사위 친엄마라면 너무 좋겠어. 우리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이건 기적이잖아. 나는 그렇게라도 너랑 우리 사위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오히려 확실하니까 더 좋지. 현숙이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어요. 사실 그런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저야말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고 했죠. 현숙이가 말하는 그 기적에 제 지나온 시간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숙이의 말에 따라 제가 쓰던 칫솔과 머리카락을 건네줬고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에게 그 한 달은 10년과도 같았답니다. 그리고 한껏 상기된 얼굴을 한 현숙이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슬리퍼를 신고 앞치마를 입은 채 제가 일하는 마트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숙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는데 현숙이 얼굴을 보니 그냥 딱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현숙이는 윤영아, 됐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야, 너 아들 찾았어. 라며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40년이나 못 찾은 아들이 친구 사위가 되어 돌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고 기대했던 순간이었는데 설사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제 아들애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던지 낯설고 또 오랜 시간 외롭게 해서 미안하기만 했는데 현숙이는 당장 만나야 하지 않냐고 저를 채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번에도 성질 급한 현숙이 손에 못 이기는 척 끌려갔는데 장모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 아들은 반신반의하듯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그때 저는 입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내 아들,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이 말만 되풀이하며 조심스럽게 아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그 뒤 떨리는 입을 겨우 떼서 창민아 라고 정말 오랜만에 제 아들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았는데 아들애는 당연하게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눈만 깜빡거렸어요. 이윽고 아들 앞에서 무너진 제 모습에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나중에 아들애가 그러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었는데 저를 보고 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애가 잠시 머문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유독 귀여워하던 반점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반점이 너에게 좋은 일을 불러올 거라고, 이런 반점을 가진 사람은 원래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반점 때문에 친엄마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기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고 울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저리 좋으신 분이 저희 아들과 함께 해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40년 만에 만나 기억을 조각을 맞추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메꾸며 자주는 아니었지만 종종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친구 현숙이에게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었는데요. 이젠 사돈이 된 친구지만 현숙이가 귀한 딸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아들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작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아들이었는데 현숙이 말처럼 아들은 선하고 성실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저는 외로움에 늘 그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혼자여도 구김이 없이 잘 산 것 같아 대견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제가 무려 40년 동안 자기를 찾아다녔다는 말에 아들은 누구보다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를 위로했어요. 그때 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데요. 엄마, 솔직히 저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안 당할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냥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기가 생겨서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엄마의 모든 걸 걸고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였어요. 말이 40년이지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었는걸요. 저는 솔직히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저는 그런 엄마가 계셔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한 아들이었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마도 평생 아들의 말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가 미안할 게 없다고 오히려 너무 늦게 찾아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찾고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는 가장 운 좋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사돈이 되는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까지 되었는데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고향 친구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부터 제 아들을 아껴줬던 현숙이에게 앞으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에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니까요. 아울러 이젠 절대 헤어지지 말자며 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들은 저더러 그만 고생하라고 뒤늦게 효도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효도를 받다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돌아온 것 자체가 평생의 효도다. 그러니 우리 그냥 자주 보는 걸로 남은 효도는 대신하자. 엄마도 엄마 혼자 몸 건사할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요. 아들은 제 말에 그런 게 어딨냐며 그럼 매달 용돈이라도 받으라고 100만 원씩 주고 있네요. 참 고맙기도 하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차마 그 돈은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고 고이 잘 모아뒀다가 먼 훗날 아들에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이렇듯 제 나이 60이 훌쩍 넘어 저는 비로소 마음이 한을 풀었어요. 비록 이젠 허운에 접어들어 남은 날이 많지도 또 젊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와 전남편한테도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해주고 싶은데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연을 그 두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젠 제 옆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돈 현숙이를 포함한 고향 친구들과 남은 시간 푼수라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깔깔깔 웃으며 즐겁게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때는 살아서 뭐하나 싶은 인생이었는데 아들을 찾은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힘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시간은 살아갈 생각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간 못해준 것들을 마음껏 베풀며 남은 인생은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큰 불행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불행도 이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독한 경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불행에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정말로 바라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말이 쉬워 40년이지. 저는 그렇게 버텨서 지금의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버티고 기다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불행에서 해방되어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란 사실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막상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꼭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